자,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져 주실 우아남, 우아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빛나는... 한 분씩 인사 나눠주세요. 네. 네. 미안해요.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빛나는 노후를 위한 길잡이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Yeah. 막막한 노후의 앞길을 밝혀줄 등대 우아녀 박혜랑 전문가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유대인의 성인식에서 배우는 자녀 경제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자녀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성인식을 13살에 한다고요? 아니 13살이면은 아직 어린이 아닌가? 아니 근데 어떤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성인식을? 유대인들은 13살부터 종교적인 차원에서 성인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는 생일에 아주 성대하게 성인식 행사를 하는데요. 일생에서 결혼식과 함께 평생 가장 중요한 두 날 중에 하루로 꼽힐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성인식에 3가지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성경책,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시계를 주고요. 마지막으로 축의금 개념으로 현금을 주는데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포인트네요. 성인식에서 친구부터 친척,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특히 부모와 가까운 친척들은 유산을 물려주듯이 큰 돈을 주기도 하고요. 이때 모인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13살한테 유산을 물려주듯 큰 돈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굉장히 큰 잔치를 연다. 돌잔치 같은 게 이제 열리는 건데 13살에.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크고 성대하게 열리는 거고 성인식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걸 보면은 실제로 아이가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주는 돈이니까 액수도 굉장히 클 거고. 근데 13살이면 아직 어린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일단 어린 건 맞죠. 13살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막 그치.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좀 돈의 중요성을 알고 좀 경제적 독립을 위한 발판을 삼아라.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종잣돈. 맞아요. 남의 나라 성인식이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13살부터 이렇게 돈에 대한 뭐 중요성이나 이런 걸 알고 한 20살 정도까지는 부모님들이 뭐 주식이나 채권, 예금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불리는 목적을 넣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돈을 가지고 참 잘 살아봐라. 그런 독립성, 뭐 돈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나중에 커가면서 물려줄 돈을 미리부터 불릴 수 있도록 종잣돈 개념으로 그 부모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애한테 써 하면서.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13세의 아이가 성인식 이후에 경제적인 독립을 할 때까지 대략 7년의 기간 동안 나의 돈이지만 쓸 수 없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투자를 통해 그 돈이 점점 불어난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그 돈이 내 돈이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모아뒀다가 성인식 때 받은 돈은 대학 졸업 무렵이면 상당한 규모로 불어나게 돼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취직을 할 것인지 이 돈을 종잣돈 삼아 창업을 할지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창업들을 많이 하나 봐요. 유대인들이. 맞죠. 창업해서 성공하는 유대인들 많잖아요. 맞아요. 유대인이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세계적인 부자도 많고. 이제 이해가 되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좀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이런 돈에 대한 조기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야겠네요. 우리 김충남 전문가 아이들 어리잖아요. 13살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파티 열심히 가겠습니다. 네, 초대하겠습니다. PD님도 초대하고 작가님도 초대하고. 저희 PD 돈 모아야겠네요. 나는 안 모아. 우리 PD가 돈 모아. 대표로 모아. 자,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들의 경제 관념까지 심어주는 금융교육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본받을 만하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금융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복리에 대한 개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금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나오는 것 같네요. 오늘 퀴즈. 네. 우리 동키분들도 자녀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알려주면서 시작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쭈디 7이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여러분 퀴즈 들으신 분들 아시나요? 7이 법칙. 오늘 퀴즈를 통해서도 이게 도대체 뭔데 그래요? 라시는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 단리, 복리 쉽게 말하면 단리는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근데 복리는 원금은 물론 이자를 합친 거에다 또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이게 복리인데 여기서 이제 7이 아니라 숫자 7하고 2예요. 그러니까 7, 2 또는 72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복리를 존재로 도대체 우리의 자산이 2배로 불어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 계산을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복리로 5%일 경우에는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경우는 72를 5로 나눠요. 그러면 대략 14년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가 몇 %냐를 듣고 그 퍼센트를 72를 그 퍼센트로 나누면 나누면 된다. 네,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나온다. 네. 맞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인 23세에는 투자금의 대략 2배를 종잣돈으로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더 일찍 투자를 시작해서 투자 기간이 20년으로 늘어가면 투자금의 4배를 종잣돈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 뒷받침된다면 앞서 이제 수익률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기간이 2배로 늘어났을 때 수익률은 2배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동기분들도 이러한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예적금이나 투자 상품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해서 연간 7.2%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원금이 총 2,400만 원인데 잔고는 약 522만 원이 됩니다. 5,222만 원이 됩니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네, 500 아닙니다. 5,000입니다. 물론 시기가 길면 금액도 더 많아지죠. 복리 이자를 불리면서도 비과세 통장을 성장기 아이들이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10만 원씩 꾸준히 투자를 한다. 연간 7.2%의 수익률, 적지는 않은 수익률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 원금이 2배 이상이 돼요. 그리고 또 복리 이자로 불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과세 통장이 우리 아이들한테 생긴다라는 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세금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맞죠. 비과세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과세 요건은 한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은데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 돌잔치 때 받았던 그런 금들이 돈들이 이제 다 없잖아요. 없죠. 네, 없죠. 근데 하지만 네. 지금은 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용돈 또는 추석 명절 때 받은 이런 돈들을 잘 모아놨다가 아이들한테 나중에 큰 목돈으로 불려서 좀 가져다 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또 지금은 뭐 어린이들한테 주식 계좌를 또 많이 개설을 또 해주잖아요. 미리미리. 맞아요.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한 중요성이나 투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녀분들의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해주고 싶다는 분들은 자녀가 0세부터 가입 가능한 회사마다 다르지만 6에서 8%의 높은 보증을 해주는 현역연금이 있으니까요. 안정적으로 미리 자녀의 연금을 10년간 또는 20년간 준비해준다면 특정 시점부터는 매월 월급과는 별도로 월세 받듯이 현금을 연금으로 매달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건물주가 돼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월세 받듯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건물주가 꿈이었거든요. 자, 동기분들께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해 줄 수 있는 건 시간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분 전문가께 우리 집 가정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고민을 안고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또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그 고민을 말끔히 해결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50대 자영업자고요. 아내와 사별한 뒤에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월 소득은 평균 500만 원 정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 불안감과 또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연함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퇴직연금도 없고 수입이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좀 노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얼마 전에 취직을 했는데 씀씀이가 커지는 게 이제 지출은 좀 많아지고 저축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저도 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네, 오늘 사연자분은 50대시고요.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 요청을 많이 주세요. 이유는 일단은 월 소득이라고 정리는 했습니다. 500만 원가량이 된다라고는 하셨는데 이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으시면서 아실 거예요. 월 소득을 이렇게 딱 정해놓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일정치가 않죠.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나 완벽하게 노후 준비돼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죠. 이분도 그러셨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들 얼마 전 취직을 했는데 씀씀이도 커지는 것 같고 이제 아들도 좀 단돌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도움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사연자분의 현금 흐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고 오셨죠? 네, 먼저 사연자분의 현금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사연자분은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계셨고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 110만 원 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께서는 나중에 아들이 결혼을 할 테니 노후 적정 생활비로는 혼자 쓸 생활비 정도만 필요하실 것 같다고 하시면서 월 20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 수령액이 110만 원 정도니 원하시는 연금액에선 절반 조금 넘는 상황이셨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꽤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90만 원 정도만 더 마련을 하면 되는 상황. 네, 이거 110만 원 쉽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많이 하시면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국민연금만으로는 모든 거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더욱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노란우사공제 같은 거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더 준비를 하셔야만이 내가 원하는 적정한 생활비를 또 맞출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 개인연금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이 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겠고 지금 내가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고 계신데 얼마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그만큼이 준비가 마련이 되는지 이런 부분 참 막막한 부분이거든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쉽게 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겠죠. 그렇죠. 고민 해결을 위해서 먼저 현금 흐름부터 살펴봤어요. 우선 사연자분 경우 월 소득이 약 500만 원 정도셨지만 필요 경비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200만 원 정도 여력이 있으셨고요. 그마저도 사실 안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쵸. 매달 수입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인 200만 원을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거는 꽤 많은 금액이 매달 여유 자금으로 남으시네요.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키분들 들으시면서 야 부럽다 200만 원씩이나 남아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는 또 그게 없거든요. 문제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급여를 평균적으로 맞추는 이제 비상자금 정도를 또 같이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도 이제 연금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쵸, 사실상 노후까지. 연금을 탈 날이 더 빨리 다가오는 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비과세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월 한도인 150만 원을 한번 꽉 채워봤고요. 그리고 한 7년 동안 납입하는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7년, 왜 10년이 아니고 7년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증을 해주려면 일단 납입을 마치고 나서 거치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상품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묶어놔야 그래야 보험사에서 약속한 연금액을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7년 정도 납입을 하고 한 3에서 5년 기다렸다가 한 60대 초반 정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그냥 10년 해버리게 되면 본인이 원하시는 그 60대 초반이 아니라 한 중반 정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해서 7년 납으로 좀 어느 정도 짧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납입을 하는 기간과 별도로 내가 연금을 다 납입하고 나서 납입 마친 후에 거치를 해야 되는 기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내가 10년쯤 뒤부터 받으면 되니까 그래 납입 10년 이렇게 단순히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거치 기간도 고려를 해서 연금 받을 기간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비과세 한도에 맞게 150만 원씩 납입을 하시게 되고 자 그럼 연금은 얼마를 수령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연자분께서는 7년 동안 매월 150만 원을 납입하시게 되면 총 납입하시는 금액이 1억 2,600만 원이 되시고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신다고 하면 적립액이 2억 3,226만 원으로 매년 1,030만 원씩 1,000만 원 정도를 월로 계산하면 약 86만 원씩 수령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연자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난 저만큼 여유자금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만약 매월 150만 원 납입이 힘드시다면 금액을 줄이는 대신에 납기 기간을 좀 늘려서 조금 더 늦게 받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금액도 정답도 없고 기간도 정답도 없지만 상황에 맞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사연 주신 분은 일단 개인연금으로 매월 86만 원씩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과 합쳐서 매월 원하셨던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만 원 정도는 좀 여유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뭐 자율적금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예비금 통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그런 저수지 통장 쪽으로 한번 설정해 드렸습니다. 왜 200만 원이 여유자금인데 200만 원을 다 연금에 안 넣었지? 이 부분은 앞서도 김충남 전문가가 말씀을 주셨지만 매달 200만 원이 풀로 다 남는 게 아니라 이 자영업자분들은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150만 원 정도는 남아요. 하셨기 때문에 150만 원은 연금으로 확실히 묶어두고 50만 원은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100만 원까지도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씩은 꾸준히 이 저수지 통장이나 이 여유가 되는 요 자유적금을 통해서 남겨두고 혹시라도 더 부족할 때가 있을 땐 여기서 꺼내서 그 다음에 이 연금에다가도 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롭게 꺼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연자분의 니즈에 맞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여유 자금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은 여기다 넣자. 이만큼은 묶어두자. 이만큼은 10년 동안.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두면 나중에 일이 생기겠는데 이만큼은 여기서 나눠보는 게 좋겠는데 여기는 이만큼은 그래도 건들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이런 건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당장에 내가 쓸 돈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돈은 특히나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자, 3부에서 살펴봤던 사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50대 자영업자셨어요. 본인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연금을 통해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은퇴 후의 적정생활비 200만 원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연 속에 고민이 하나가 더 있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최근에 취업을 했는데 뭔가 좀 펑펑 쓰고 다니는 느낌이다. 이 아들도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요 아드님은 어떤 상황이셨는지 두 분이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아드님은 일단 성남에 거주하고 계셨고요. 한 30대 직장이셨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출이 좀 많아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축을 좀 많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도 걱정이긴 하지만 이제 본인도 이제 어떻게 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쓰고 쓰다 보면 누군가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네. 두 분이 그 역할을 해주셨군요. 그래서 아드님의 이 무분별한 지출과 소득을 파악해서 앞으로 저축 등 알뜰한 소비 생활과 경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네. 먼저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요. 현재 이분은 게임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소득은 좀 많은 편이세요. 월 소득이 450만 원 정도 되었고 지출 내역을 정리를 해보니
청약저축 10만 원, 적금 50만 원, 출퇴근 교통비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그리고 카드값이 매달 조금씩은 다르지만 평균 3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남는 돈은 그대로 통장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느새 통장에 남은 돈은 없죠. 그렇죠. 카드값이 평균적으로 30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가 별도로 40만 원이 또 나갑니다. 450만 원,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인데 450만 원 번다. 오, 많이 버네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34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쭉 나가요. 카드계의 큰 손이네요. 네. 사랑 받으시겠는데 VIP. VIP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평균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달도 있으셨을 거고 그래도 뭐 적금 50만 원은 큰맘 먹고 잘 유지 중이시네요. 다행히. 근데 아마 제 예상에는 이 카드 결제 날짜가 딱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밀리거나 당겨져서 그 이상 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이렇게 많이 쓰시냐고 여쭤봤더니 무슨 호텔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이야. 오마카세로 그냥 맛있게 드시고 파인 다이닝에서 또 럭셔리하게 드시고 먹기 위해 사는 남자. 네. 근데 이게 뭐 소비도 소비지만 지금 이렇게 꼭 필요한 소비가 아닌 이상은 지금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사실 먹는 데 돈 많이 써요. 네, 좋죠. 좋은데 소득 대비 좀 과하면 그쵸.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먼 미래를 위해서 좀 자중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사연자분 아드님도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보니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요. 몰랐대요? 조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왜 몰랐지? 분명히 결제할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모아서 보니까 한 달 카드값이 300만 원. 지출 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 몰랐다는 게 저희는 충격이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달은 조금 오바했네. 다음 달에 조금 더 아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결제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머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근데 맞아 이거 썼지. 맞다 이것도 있었지.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다 쓴 거야. 그죠? 그렇죠. 아무도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카드 도난당한 거 아니야? 이러고 확인을 해보면 다 내가 쓴 겁니다. 에이. 일단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소비 습관을 좀 바꿔 나가기로 하셨는데요. 네. 물론 지금은 줄인다고 하셨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연자분 아드님 경우는 본인 스스로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고 느끼고 상담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혼자 쓰는데 300만 원의 카드값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라 저희가 전반적인 소비 내역을 좀 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여가야 하는지 함께 점검을 좀 해드렸고요. 네. 그랬더니 본인이 생각해도 배달 음식을 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또 불필요한 쇼핑도 좀 하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마카세 줄이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언제 한번 먹으러 갑시다. 네, 피디님 저 오마카세 가고 싶어요. 아무도 안 해봤네. 다들 뭐 먹고 싶으면 다 PD님한테 그래. 저기 밖에 기술 감독님이 자기도 데려가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소비 패턴 같은 거를 조절하고 하는 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그동안 왜 못했겠어요. 그죠?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써야 할 돈과 쓰지 않아야 되는 돈을 구분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분류를 해서 나눠 담고 뭐 이런 부분. 이게 전문가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고. 맞죠. 특히나 이렇게 소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꼭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겠다고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체크카드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일정 부분 통장 하나를 더 만들어서 네. 그 정해진 소비 안에서 쓸 수 있게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네. 체크카드를 쓰면은 언젠가부터 더 이상 결제할 돈이 없어요. 맞죠. 근데 신용카드는 내가 버는 돈 이상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없다 그러면 할부로 해주세요. 이게 맞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빚이 쌓이게 되죠. 역시 체크카드가 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 드리는 꿀팁인데 사실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하거든요. 가계부를 좀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젊은 분들 그것도 남성분들이 가계부를 쓸 수 있을까 생각들 하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어플로도 잘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가계부 쓰는 게 체크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가계부 앱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드님께도 무엇보다 지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계부 쓰는 법과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더니 한번 시작해 보시겠다고 꾸준히 써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가계부 중요합니다.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도 가계부 못 쓰겠다고 하시면 제발 카드 내역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사고 나서 영수증 됐어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 영수증을 꼬박꼬박 받아서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계부 어플에 자동으로 맞아, 그 자동으로 돈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영수증 됐어요 하지 말고 받아서 사진만 찍어요. 음식 사진 찍지 말고 자기가 쓴 영수증 사진 찍으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카드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 카드로 만들 경우에는 이게 선저축 후 지출이 되는 겁니다. 먼저 저축하고 나서 그게 남은 돈을 쓸 중요하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제 먼저 쓰시고 나서 남은 돈 저축해야지 하면 돈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크 카드를 통해서 선저축 후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전문가입니다. 뭐 알던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까지 내가 저축을 해야 되고 얼마까지를 지출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전문가가 오랫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서 어떻게 통장을 쪼개고 어떻게 카드를 지출하도록 나누고 어떻게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또 신용카드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신용카드는 어떻게 소비를 단축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상담받고 정확하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솔루션 두 분이 제시를 해주셔서 과하게 나가던 생활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도움 주셨는데 저축은 그래서 알아서 해라가 솔루션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50만 원짜리 이제 저축인데 적금. 적금인데 그거를 이제 2년 만기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정도 납입하셔가지고 원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좀 적금은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적금도 그나마 그래도 묶어둘 수 있는 이분은 다 쓰시니까. 근데 해지하면은 좀 불안한데 다 1년 이유가 정도 있죠. 남은 상태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매달 나오는 카드값 때문에 저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사연자분 아드님의 경우에는 할부 금액도 있고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금 50만 원씩 모아둔 600만 원으로 이 부분을 먼저 완납 처리를 하기로 하셨고요. 그래야 저축할 금액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존에 준비하셨던 청약저축은 그대로 10만 원씩 두시되 올해 10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는 25만 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소비를 좀 줄여서 남는 자금 등 해보니까 해서 이제 20만 원 정도 남는데 해서 기존에 2년 정도 이제 적금을 할 수 있었지만요. 이게 처음부터 금액이 크면 좋겠지만 나중에 금액이 크게 했다가 줄이는 것보다는 점점 늘려가는 게 손해를 좀 덜 보시거든요. 그래서 만기 때 찾는 금액 요거 기쁨을 좀 느끼면 좋잖아요. 나한테 단돈 500이든 1000이든 이렇게 좀 목돈을 쥐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위해서 기존 적금을 계속 유지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활하시다 보면은 소비가 줄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늘어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추가 상담 통해서 개인연금으로 또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50만 원 저축하셨는데 20만 원으로 줄었어요. 네. 이분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두 분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그죠?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이 비상예비 자금을 또 만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비상예비 자금은 내가 소득이 많아졌을 때 아니면 경조사가 있을 때 이럴 때 꼭 있어야 왜냐하면
친구 결혼한대요. 부주금을 한 20만 원 해야 되는데 그거 내려고 적금 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비상예금을 꼭 만들 수 있게 한 번 더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저축의 첫 걸음은 무분별한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의 저축의 가장 큰 무기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성인이 될 때까지 주어진 시간입니다. 네, 두 분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